예,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성과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 정밀도, 정확도, 재현율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정밀도는 양성으로 예측한 샘플 중에서 실제 양성인 샘플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잘못됐네요. 프리시전이죠. 예, 재현율은 실제 양성인 샘플 중에서 양성으로 예측한 샘플의 비율을 나타낸다. 네, 맞고요. 3번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 새로운 지표를 생성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 지표라는 것은 기존에 뭐 정밀도, 재현율, 뭐 F1 스코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각화를 위해서는 다른 지표를 또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시각화를 위해서 지표를 생성하지 않아도 된다 말은 옳지 않습니다. 결정계수라 그러죠. R스퀘어 지표는 회귀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는 지표 맞고요. 예측값이 회귀 모델은 예측값이 종속 변수가 됩니다. 자, 62번 다음 중 데이터 시각화 방법으로 적정하지 않은 것은? 히스토그램, 산점도, 박스플롯 전부 다 시각화 방법이고요. 원핫 인코딩은 데이터 전처리를 위한 데이터 변환 방법이죠. 자, 63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시각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변수들 사이의 연관성이나 패턴 등을 파악한다. 산점도, 버블 차트 등을 활용한다. 변수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관계 시각화. 자, 64번 보겠습니다. 분류 모델의 성과 평가 방법 중 음성인 샘플 중에서 얼마나 많은 음성 샘플을 정확하게 찾아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는? 이건 특이도입니다. 특이도는 음성인 샘플 중에서 많은 실제 음성인 샘플 중에서 음성으로 정확하게 찾아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65번 지도의 면적을 왜곡해서 특정 변수의 상대적인 크기 또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각화 도구는 카토그램입니다. 네, 버블 차트, 지용도 아니고요. 카토그램은 지도의 면적을 일반적으로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 이쪽에 인구 분포에 따라서 여기가 더 많이 사람이 살아도 여기가 더 커 보이는 것처럼 더 많이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을 데이터의 크기로 맞춰주는 거, 그렇게 해서 조금 왜곡을 줄여주는 것이 카토그램입니다. 예. 자, 이진 분류기죠. 이진 분류기의 평가 모델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분류 모델의 평가 지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정확도, 민감도, 재현율 모두 분류 모델의 평가 지표로 맞고요. mean, absolute error 이거는 예측 모델 또는 회귀 모델의 성과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67번 다음 중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의식으로 맞는 것은?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는 절대 오차는 y에서 실제 값하고 예측 값하고 차이를 절대한 거고요. 거기에 실제 값으로 나눠주면 이게 백분율 오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백분율 오차는 여기에 n분의 이걸 n으로 나눠주고 합친 거에 n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제곱근 오차 RMS를 나타내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절대 오차 mean absolute error. 네, 그리고 4번은 평균 오차 mean error를 얘기를 합니다. 자, 68번 보겠습니다.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나누는 기법은 홀드 아웃이죠. 69번 경사하강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경사하강법은 머신러닝에서 매개 변수를 파라미터를 찾는데 확정하게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울기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최적화된 매개 변수를 찾는다. 이게 기본적인 알고리즘인데요.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는 모델의 파라미터를 찾는데 사용된다. 네, 맞죠?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여 진행한다. 최적화 알고리즘으로서 모든 상황에서 수렴을 보장한다. 예, 학습률은 각 업데이트 단계에서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비율이다. 자, 일단 4번부터 볼게요. 학습률은 각 업데이트 단계에서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비율이다. 즉, 기울기가 처음에 현재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조정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최적화시키는 건데, 학습률은 이 기울기를 얼마큼씩 조절할 것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맞죠. 맞다.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는 모델의 파라미터를 찾는 데 사용된다. 맞죠. 그리고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즉 이렇게 해서 모델의 적합한 기울기를 찾는 겁니다.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해서 진행한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기울기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이쪽 반대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진행한다는 말이고요. 최적화 알고리즘으로서 모든 상황에서 수렴을 보장한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경사하강법 같은 경우에 학습률이 이제 너무 크면 이렇게 가다 최저점은 여기가 최적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번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수렴을 최저점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사강법에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됩니다. 70번 관계 시각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변수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맞죠? 산점도, 버블 차트, 히스토그램이 대표적이다. 산점도하고 버블 차트는 관계 시각화 도구가 맞고요. 히스토그램은 맞지 않습니다. 2번이 답이겠네요. 그래프 시각화는 노드와 엣지로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를 시각화한다. 그래프는 노드와 엣지로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의 관계를 시각화하는 거 맞습니다. 트리 시각화는 계층적인 관계를 가진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트리 구조는 이렇게 생겼죠? 계층적으로 생겼습니다. 네, 정답은 2번. 7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할 시 유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읽어보겠습니다. 1번 검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일부 겹칠 수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가 부족하면 모델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데이터가 많아야죠. 학습 많다기보다는 골고루 잘 분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규모는 있어야 되죠.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안 되죠.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동일하게 사용하면 과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3번. 불균형 데이터의 경우 불균형 비율을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분할하는 것이 좋다. 네, 맞습니다. 남자 여자 비율이 8대 2로 돼 있는 그런 데이터 샘플이 이렇게 있으면 그때 이걸 나누면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눴을 때 여기도 8대 2, 여기도 8대 2 정도로 하는 게 좋겠죠. 안 그러면 여기에 갑자기 여자 데이터만 있다고 하면 이게 유의하지가 않죠. 모델 이 학습을 검증하는데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7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주성분 분석 결과에서 5개의 주성분을 선택할 때 설명률은 얼마인가? 자, 이 부분은 여러분 5개의 주성분이잖아요. 주성분 분석을 하고 나면 PCA 서머리라면 성분이 몇 개인가에 따라서 그 각각의 결과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설명률이라고 한 것은 cumulative proportion 이 부분을 누적 비율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얼마나 성분 하나가 얼마나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성분 2개가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PCO계 5개의 성분을 선택을 한다. 5개 변수를 선택하면 거의 95.549%의 설명률을 보인다는 거죠. 6개 성분을 선택하면 거의 100%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7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과일 판매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연간 규칙, 오렌지와 사과를 샀을 때 키위를 살 확률을 말하는 거죠. 지지도와 신뢰도를 구하시오. 일단 지지도는 전체 거래 중에 해당 항목 집합이 등장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전체 거래는 지금 6개가 됐고요. 그 중에서 해당 항목이 오렌지, 사과, 키위를 동시에 산 것을 보면은 2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도는 0.33이 됩니다. 즉 33%가 나가고요. 신뢰도는 어떤 항목 집합이 발생했을 때 그 항목 집합과 함께 다른 항목 집합이 발생할 확률입니다. 자, 그래서 오렌지, 사과가 발생했을 때 그게 키위까지 같이 발생할 확률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오렌지, 사과가 발생한 것은 하나, 둘, 3개가 있고요. 그 중에 오렌지, 사과를 샀을 경우에 키위까지 사는 경우에는 2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는 0.666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신뢰도는 66. 그래서 지지도와 신뢰도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7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회귀 분석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할 때는 주로 잔차 분석을 하죠. 기대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보는 거죠. 잔차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보면요. 잔차는 서로 상관성이 없고 동일한 분산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기본 가정이죠. 동분산성하고 상관성이 없어야 된다. 맞고요. 잔차의 정규성 검정을 위해 큐큐 플롯을 활용할 수 있다. 정규성 검정이라는 것은 잔차가 그 정규 분포를 가지는가를 검증하는 거죠. 큐큐 플롯은 정규성 검증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세 번째, 회귀계수 추정값이 0이어도 y절편 추정값이 0이 아니면 모형은 유리하다. 회귀계수가 사실
0이라고 한다는 것은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 사이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b, 여기에서 여기가 a가 0이라고 하면 그냥 이것만 있기 때문에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y 값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값이 모형은 유의하지 않다. 이게 맞습니다. 결정계수 값이 r에 가까울수록 모형의 설명력이 높다. 결정계수 r 스퀘어로 표현하죠. 이게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7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 도출된 분산 분석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금 복잡한 문제죠.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 결정계수는 가와 나로 구할 수 있다. 결정계수는 그 SSE, SST로 구할 수 있고요. Total Sum of Square입니다. 그럼 여기는 SSE는 Explained Sum of Square 고요. 이거는 뭐하고 같냐면 SST에 이거는 SSE는 1-SSR입니다. SSR이 Residual Sum of Square를 말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Total Sum of Square 그리고 Residual Sum of Square가 있어서 이게 R 결정계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다는 F 통계량을 말하는 거고요. 주어진 표들의 값들로 직접 계산할 수 있다. F 밸류는 데이터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이 표로부터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라는 다의 통계량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진 확률을 의미한다. p-밸류를 말하는 거고요. p-밸류는 일반적으로 그 값이 작을 때 귀무가설을 기각함으로 그룹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라도 3번도 맞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 각각의 그 값들이 의미하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76번. 주로 다각형 형태로 표현하며 꼭지점이 특정 성과지표를 나타냄으로써 여러 가지 성과지표를 한 번에 시각화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림, 이런 그림이죠. 이거는 스타 차트를 말합니다. 77번. 특정한 데이터 값의 변화에 따라 지도의 면적이 달라지는 그림으로 데이터의 크기가 왜곡되어 보이는 현상을 보완해주는 시각화 도구는 카토그램입니다. 인포그래픽, 히트맵, 파이 차트, 각각의 특징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8번이고요. 다음 ROC 커브에 관한 내용들. 여기는 재현율 또는 민감도라고 하고요. 여기는 1- 특이도. 그 인계값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와 특이도를 기반으로 표현한 그래프이다. 맞죠? 그 다음에 AUC는 요 밑에 곡선의 아래 면적을 나타낸 거고, 면적이 작을수록 분류 성능이 높다. 면적이 클수록 커브가 이렇게 그려질수록 성능이 높습니다. 커브가 여기에 가까우면 성능이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계값이 1이면 확률이 1일 때 참으로 예측함으로 FPR이 0이다. 예, 임계값이 1이라는 것은 그 확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인 확률, 전체 예측할 때 예측이 1일, 예측값이 1일 확률, 그러니까 거의 100% 맞춘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PR은 음성으로 분류하는 비율인데, 음성으로 분류하는 부위인데 100% 다 양성을 분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0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음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ROC가 베이스라인 밑으로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베이스라인 근처만 와도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9번. 자,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초기 값을 사용자가 주지만 데이터 학습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학습을 통해 결정되는 건 매개 변수, 파라미터입니다. 모델 내의 매개 변수. 두 번째, 그리드 서치, 랜덤 서치 등의 최적화 방법이 사용된다. 그리드 서치는 전부 다 해보는 거고요. 랜덤 서치들은 랜덤하게 파라미터를 골라서 학습을 시켜보는 거죠. 서포트 벡터 머신의 C, 커널, 감마 등이 대표적인 하이퍼 파라미터이다. 네, 맞고요. 하이퍼 파라미터 값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달라진다. 맞죠?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우리는 훈련자죠. 우리가 사용자가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변경시켜 가면서 학습을 시켜야 되고, 요즘은 그마저도 자동화해서 학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80번. 다음 중 인포그래픽에 사용되는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차트와 그래프 당연히 쓰고요. 지도 쓰고요.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어그램 쓰고요. 충실한 텍스트 설명. 텍스트가 많으면 좋지 않죠.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